그 집은 2000제곱미터 넓이의 땅 위에 서 있었다. 벽은 검은색 기와 지붕과 대조적으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앞마당에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정원사가 3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깔끔하게 깎았고 건물 2층을 훌쩍 넘는 키의 야자수 3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내부 바닥은 발바닥에 늘 차갑게 느껴지는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천장이 높아 모든 공간이 넓어 보였다. 1층에는 응접실, 거실, 식당, 깨끗한 주방과 보조 주방이 있었다. 2층에는 각기 욕실이 딸린 침실 4개가 있었다. 박서연은 남편 강지훈과 함께 가장 큰 안방을 썼다. 집안의 가구 대부분은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견고한 원목 고가구였다.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것, 그리고 도시 외곽의 땅 몇 필지와 상당한 액수의 예금까지 모두 서연의 재산이었다. 강지훈은 이 결혼에 7년 된 세단 한 대와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날 아침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가볍게 아침 명상을 한 뒤 주방으로 내려갔다. 가사도우미인 김 아주머니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지는 않았다. 그건 김 아주머니의 몫이었다. 그녀는 단지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뿐이었다. 6시가 되면 그녀는 지훈을 깨울 것이고 남편의 출근복을 준비해 줄 것이다. 깔끔하게 다려진 긴 소매 셔츠와 어두운 색의 정장 바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넥타이까지. 지훈은 샤워를 하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을 것이다. 아침 메뉴는 거의 항상 같았다. 지훈을 위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서연을 위한 통밀 토스트와 잼. 식탁에서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지훈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었다. 서연이 오늘 계획을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다. 거래처 미팅, 아마 좀 늦을 거야. 그들의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 일상은 계속 반복되었다. 외부인의 눈에 그들의 삶은 성공의 전형이었다. 민간 기업의 팀장인 지훈과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내 서연.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그게 문제처럼 보이진 않았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지훈의 귀가가 잦아졌다. 회의와 고객 미팅이라는 핑계가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예전에는 늦게 돌아올 때면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셔츠에 희미하게 밴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여자의 향수. 서연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 대답이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책을 편 책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은 읽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저 현관문 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 대문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아직 자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당신 기다렸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랑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정말 피곤하네.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녀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그 향수 냄새가 다시 풍겨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서연이 그를 위해 사주던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지훈 씨. 서연이 불렀다.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첫 번째 계단에서 멈춰섰다. 응? 아니에요. 어서 쉬어요. 서연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용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남편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꺼워졌다. 일주일 후 주말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뒤뜰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훈은 통화 중이었고 서연은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전화기 너머로 웃는 소리를 들었다. 자유롭고 가벼운 웃음. 그녀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웃음이었다. 서연은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지훈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자기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일단 끊을게. 서연은 얼어붙었다. 자기야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한 어조로 흘러나왔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고 서연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누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직장 동료.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너무 빨랐다. 농담을 좀 잘해. 자기라고 부르는 직장 동료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시작하지 마. 그냥 친근한 호칭일 뿐이야. 우리 사무실에서는 다들 그렇게 불러. 서연은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거짓말을 찾았고 발견했다. 지우는 그것을 제대로 숨기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그들의 작은 천국에 생긴 균열은 더욱 넓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모든 의심의 정점은 어느 화요일 밤에 찾아왔다. 지우는 샤워 중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완벽한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고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유라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일. 한때는 달콤하게 느껴졌던 숫자의 조합이 이제는 씁쓸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앱을 눌렀다. 그곳 맨 위에는 유라라는 이름과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아래부터 읽기 시작했다. 유라어, 자기 집에 도착했어? 또 보고 싶다. 지훈, 방금. 그녀가 기다리고 있네. 짜증나. 유라어,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지훈, 못 기다리겠어. 그녀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지겨워. 서연은 위로 스크롤하며 이전 대화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단어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한 오피스텔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를 돈만 많은 멍청이, 금고직이라고 불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녀의 유산을 논하는 부분이었다. 유라우, 그 사기성 투자건에 대해 언제쯤 그녀에게 말할 거야? 우리에겐 큰 자금이 필요해. 지훈, 어려워. 그녀는 돈 문제에 아주 꼼꼼해. 모든 건 가문의 회계사 승인을 거쳐야 해. 유라우. 만약 그녀가 없다면 모든 게 훨씬 쉬워질 텐데 그렇지? 지훈. 물론이지.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서연은 계속 스크롤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지훈과 유라라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차 안에서, 심지어 그녀가 모르는 어느 침실에서까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유라는 긴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아름다운 여자였다. 한 사진에서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목걸이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샀던 목걸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물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 지우는 그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아마 예전 가사 도우미가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목걸이가 남편의 내연녀 목에 걸려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지훈이 곧 나올 것이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욕실 문을 등지고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당겼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천국은 거짓 위에 지어진 황금 세 장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이 단지 불충한 남편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포식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두운 방 안으로 지훈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그 오피스텔은 도심의 한 고층 빌딩이 17층에 있었다. 내부는 모던하고 미니멀했다.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평면 TV.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밤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선사했다. 이곳은 지훈과 유라의 세계였다. 가식 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벽에는 결혼사진이 없었고 무겁고 낡은 원목 가구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이고 과거가 없었다. 지훈은 차키를 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방금 집에서 서연과 전화통화 중 자기야라는 호칭 때문에 작은 다툼을 하고 온 참이었다. 유라가 다가와 뒤에서 지훈의 목을 감쌌다. 그녀는 붉은색 세틴 슬립을 입고 있었다.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유라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 그 여자 때문이야.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너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지훈이 말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흔한 별명이라고 했지.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더군. 그 여자는 절대 그럴 용기가 없어. 유라가 얕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약해 빠졌거든. 널 사랑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잃는 걸 두려워하는 거겠지. 지훈은 말이 없었다. 유라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지금까지 서연의 약점은 그의 무기였지만 이제 그 약점은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묶여 있었다. 재산은 많았지만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큰 지출은 모두 서연과 그녀의 재무 상담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마치 아내에게서 월급을 받는 관리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까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 다시 꺼내봤어. 또 거절하더군. 시장이 불안정하다나 항상 핑계뿐이야. 지훈이 불평했다. 유라가 지훈의 턱을 쓰다듬었다. 자기야, 내 말 들어. 계속 안전하게만 놀아서는 원하는 걸 절대 얻을 수 없어. 박서연이 바로 그 문이야. 그 문이 잠겨있는 한 넌 성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문지기 개로 남을 뿐이라고. 유라의 말은 날카롭고 찔렸지만 지훈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야망과 탐욕. 그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내 말은 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그 문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대화의 방향을 이해했다.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다. 늘 애써 외면했던 어두운 생각. 하지만 이제 유라의 입에서 나오자 그 생각은 그럴듯하게 마치 하나의 해결책처럼 들렸다. 어떻게? 지훈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들은 토론을 시작했다. 당황하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마치 사업 전략을 짜는 두 명의 임원처럼 차분한 어조로.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독살은 너무 위험했다. 부검으로 독극물의 흔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집안에서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 경찰이 분명 의심할 것이다. 그때 유라가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녀는 여행 사이트를 열어 휴가지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완벽한 사고처럼 보이는 게 필요해. 모든 사람이 널 동정하게 만들 비극, 슬픔에 잠긴 남편 말이야. 그녀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다. 탁 트인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는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고급 빌라. 설명에는 외딴 위치와 조용한 분위기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여기야. 유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제주도 절벽 끝에 있는 빌라. 경치는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하지. 지훈이 다가왔다. 빌라 사진들을 보며 그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발코니를 보았다. 잡초가 무성한 절벽 가장자리의 오솔길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데리고 저기로 휴가를 가. 유라가 마치 지훈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고. 분명 기뻐할 거야. 믿을 거라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해질녘의 절벽 가장자리를 산책하자고 해.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유라가 전략을 설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속 절벽 사진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방심했을 때 밀어버리는 거지. 절벽은 아주 깊고 가팔라. 바위투성이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설령 살아남더라도 누가 그녀를 찾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가능해. 지훈은 그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비극적인 사고.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진 아내. 경찰에 신고하며 공황에 빠져 히스테리를 부리는 남편. 완벽했다. 목격자도 살인 무기도 없을 것이다. 오직 상심한 남편의 이야기만 남을 것이다. 나도 거기 있을게. 유라가 덧붙였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거야. 근처 마을에 작은 펜션을 빌릴게. 멀리서 널 지켜볼게. 모든 게 끝나면 네가 알리바이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들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획을 세웠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주 후로 정했다. 다른 방문객이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로 잡았다. 지훈은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할 것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경찰에게 할 이야기를 구성했다. 서연이 그 풍경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최고의 사진 각도를 얻기 위해 가장자리로 너무 가까이 다가갔는지, 미끄러운 돌 위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그리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지훈은 심지어 오피스텔 욕실 거울 앞에서
공황과 슬픔에 빠진 표정을 연습했다. 울어야 해. 유라가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내 울음은 진짜처럼 보여야 해. 내 것이 될 그 모든 돈을 생각해봐. 분명 기쁨의 눈물이 나올걸. 지우는 작게 웃었다. 온기 없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는 마치 인생 최대의 역할을 준비하는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침대뿐만 아니라 어둡고 끔찍한 비밀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탐욕과 욕망으로 맺어진 범죄의 공모자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후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건넸다. 당신을 위한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휴가 갈 곳을 예약했어. 우리 둘만.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해서. 서연은 꽃을 바라보고 이어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안에 거짓이 보였지만 온기를 그리워하던 그녀의 마음은 믿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그 꽃을 받아들었다. 남편의 미소 뒤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악마의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는 지훈을 껴안았다. 예비살인자의 차가운 포옹이 그녀를 감쌌다. 제주도 절벽 빌라로 가는 여정은 거의 5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아침 식사 후 집을 나섰다. 지훈이 운전했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붐비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첫 1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지훈은 운전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연주곡의 리듬에 맞춰 운전대를 두드렸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은 빌딩들이 점차 농과 소박한 주택들로 바뀌는 풍경을 보았다. 그녀는 행복 혹은 적어도 희망을 느끼려 애썼다. 이 휴가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지훈의 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풍경 좋지? 그가 멀리 보이는 푸른 언덕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좋네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고른 곳이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워. 우리 둘만 있을 수 있어. 지훈이 잠시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겉보기에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눈은 여전히 차갑고 닿을 수 없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유라에 대해,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 어머니의 목걸이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의 결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적절한 때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들이 좀 더 편안해졌을 때 아마도 오늘 밤 저녁 식사 후에 길은 오르막이 되고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했다. 길 왼쪽에는 덤불이 우거진 흙 절벽이, 오른쪽에는 무성한 나무들로 덮인 낭떠러지가 있었다. 공기가 더 서늘해졌다. 지훈이 차창을 조금 열자 젖은 흙과 나무심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중앙 콘솔에 놓인 지훈의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이 몇 번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지만 지훈은 열어보지 않았다. 서연은 그 메시지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애써 억누르던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들은 해질 무렵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는 나무로 지어져 절벽 끝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주위에는 소나무 숲과 푸른 하늘뿐이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건물은 없었다. 나이든 빌라 관리인이 그들을 맞이하고 열쇠를 건네준 뒤 떠났다. 이제 그들 둘만 남았다. 어때? 마음에 들어? 지훈이 뒤뜰 테라스에 선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그곳에서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아래쪽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건 인정해야 했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 테라스 가장자리에는 성인 허리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그들과 아래의 아득한 낭떠러지를 가르는 유일한 경계선이었다. 그들은 짐을 안으로 옮겼다. 빌라는 큰 침실 하나, 벽난로가 있는 거실, 그리고 작은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창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 쪽 풍경을 극대화했다. 그들은 말없이 짐을 풀었다. 지우는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고 서연은 긴 여정으로 지친 몸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지훈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을 타이핑한 뒤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나 잠깐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멋진 일몰을 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먼저 좀 쉬고 있어. 해지기 전에 같이 가자.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나간 후 그녀는 몸을 뉘었다. 빌라의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지우는 산책하러 간다고 했지만 서연은 남편이 누군가에게 유라에게 전화하기 위해 갔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1시간 후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한결 상쾌해 보였다. 이제 곧 해가 질 거야. 가자. 휴대폰 잊지 말고 챙겨. 사진 찍어야지. 서연은 몸을 일으켰다. 머리를 정돈하고 지훈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섰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꽉 잡은 손이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빌라 옆에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은 울퉁불퉁했다. 흙과 작은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른쪽은 절벽벽이었고 왼쪽은 낭떠러지였다. 하늘이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풍경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태양은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들은 오솔길이 약간 넓어지는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가 좋겠어. 지훈이 말했다. 저기 가장자리 가까이 서봐. 내가 일몰을 배경으로 당신 사진 찍어줄게. 서연은 망설였다. 아래의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절벽 그림자에 가려진 어둠뿐이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좀 무서운데요, 지훈 씨. 괜찮아, 천천히 가봐. 이쪽은 울타리가 없긴 한데 땅은 단단해. 사진은 정말 멋지게 나올 거야. 지훈이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확신에 차 있었다. 서연은 남편을 믿고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신발 아래에 약간 무른 흙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는 지훈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사진을 위해 미소 지으려 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이 일이 끝나고 모든 긴장이 풀리면 지훈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 됐어요? 그녀가 여전히 지훈을 등진 채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들리는 것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뿐이었다. 날카롭고 불길한 예감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돌아섰다. 지훈이 바로 등 뒤에 서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포식자의 표정.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서연은 사랑도 후회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어두운 야망만이 있었다. 유라. 서연이 속삭였다. 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전부 그 여자 때문이죠. 그렇죠? 지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의 가면이 벗겨졌다. 당신, 내 메시지 읽은 거 알아요. 서연이 흐느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왜요, 지훈 씨? 왜 이런 짓을 해요? 지쳤으니까. 지훈이 쉬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증오로 가득했다. 내 그림자 밑에서 사는 게 지쳤어. 내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게 지쳤다고. 이 모든 건 내 것이어야 했어. 하지만 난 모든 걸 당신에게 줬잖아요. 넌 나에게 황금 세 장을 줬지. 이제 난 내 자유와 내 재산을 원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지훈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훈의 두 손바닥이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등을 밀었다. 그 밀침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계산된 의도만이 있었다. 서연은 몸이 균형을 잃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삼켜진 비명. 그녀가 뒤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훈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남편이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무표정하게 자신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주황색 하늘과 지훈의 얼굴 실루엣이 그녀의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몸이 무언가 단단한 것,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다시 바위에 부딪히기 전 잠시 공중에 떠 있는 감각을 느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의식을 찢어놓았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켰다. 절벽 위에서 지훈은 몇 초간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자연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만족했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고 유라에게 한 단어를 보냈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날카로운 바위에 팔을 긁어 피를 냈고 자신이 연습했던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의식은 고통스러운 파편처럼 돌아왔다. 처음은 소리였다.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 그 다음은 냄새였다. 축축한 흙냄새.
썩은 잎사귀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 마지막은 고통이었다. 머리에 둔한 통증,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등과 팔 전체에 퍼지는 통증. 서연은 눈을 뜨려 애썼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눈부셨다. 몇 번 눈을 깜박이며 초점을 맞추려 했다. 그녀는 숲의 녹색 천장을 보았다. 여기가 어디지? 마지막 기억은 지훈의 얼굴이었다. 그 차가운 얼굴과 떨어지는 감각.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에 극심한 통증에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입고 있던 바지는 찢어져 피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카락에 끈적한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다. 살아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살아있었다. 몸이 절벽 바닥에 닿기 전에 큰 나뭇가지들에 걸렸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덤불과 튀어나온 나무 뿌리들 사이 가파른 비탈에 누워 있었다. 혼자였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과다출혈로, 탈수로, 혹은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혀서 살려주세요. 소리쳐봤지만 목소리는 약하고 쉬어 있었다. 숲의 깊은 정막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다시 한번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결과는 같았다. 절망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몰랐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각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긴 흰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한 노인이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옷은 남루했고 손에는 약초 뿌리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숲 한가운데서 다친 여자를 발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움직이지 마시오. 노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깊고 거칠었다. 다리가 부러졌소. 노인은 능숙하게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그는 허리에 두른 천을 찢어 서연의 머리 상처 위에 묶어 지혈했다. 그리고 서연의 다리를 살폈다. 별말 없이 튼튼한 나뭇가지 몇 개를 모으고 식물 덩굴을 밧줄 삼아 임시 부목을 만들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서연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이 사람의 존재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힘겹게 노인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체중 대부분을 자신의 어깨에 기댔다. 그들의 여정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연에게는 고문이었다. 몇 번이나 고통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그녀를 안정시키는 말을 속삭였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소. 마침내 그들은 큰 나무들 뒤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은 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지프로 엮여 있었다. 안에는 방이 하나뿐이었다. 나무 평상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말린 약초가 담긴 병들로 가득 찬 선반들이 있었다. 약초와 장작 타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노인은 서연을 평상 위에 눕혔다. 내 이름은 황노인이요. 그가 등유 램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나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오. 그 후 며칠은 고통과 치유의 안개 속이었다. 황노인은 끈기 있게 그녀를 돌보았다. 매일 약초 달인 물로 상처를 소독해 주었고 통증을 줄이고 감염을 막는다는 쓴 약초물을 마시게 했다. 서연이 너무 약해 스스로 먹을 수 없었기에 묽은 죽을 떠먹여 주었다. 서연은 대부분 잠을 잤다. 몸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잠결에 그녀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다. 지훈의 얼굴을 보고 밀쳐지는 감각을 느끼고 끝없이 추락했다. 일주일 후 열이 내렸다. 의식이 좀 더 명료해졌다. 오두막벽에 기대앉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의 배신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게 돌아오면서 육체적 상처보다 훨씬 더 끔찍한 감정적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울었다. 황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음식과 약을 챙겨주고는 방구석에 앉아 낡고해진 낡은 책들을 읽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의 다리 붕대를 갈아주던 황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절벽에서 떨어진 개지?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종종 듣지. 대개는 사진 찍는 젊은이들이지만 하지만 당신 비명은 달랐어. 공포에 질린 사람의 비명이었지.
서연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밀쳐줬어요. 황 노인은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바깥 세상은 참으로 미쳐 돌아가는군. 사고가 있은 지 2주 후 황 노인은 나무 상자 안에서 낡은 건전지식 라디오를 꺼내왔다. 그가 라디오를 켜자 신호가 좋지 않아 약간 지직거리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작은 오두막을 채웠다. 남해안 지역 소식입니다. 합동수색 구조팀은 오늘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서연 씨에 대한 수색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만난 남편 강지훈 씨는 수색팀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죽인 채 모든 단어를 들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우는 성공했다. 그는 이제 슬픔에 잠긴 부유한 호라비가 되었다. 모두가 그를 동정했다. 만약 서연이 지금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우는 그녀가 미쳤다고 추락의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말할 것이다. 엉망인 채로 숲에서 나타난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남편에 맞서서 지우는 다시 그녀를 죽이려 할 것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 눈물이 멎었다. 슬픔과 상처받은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로 굳어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강한 무언가. 복수심. 아니,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증거 없는 이야기만 가지고 나타나서는 경찰이나 법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의. 그녀는 아직 부목을 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았다. 이것이 증거였다. 그녀의 몸이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지훈을 그의 방식대로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승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획을 세웠다. 도시로 돌아가야 했지만 약하고 순종적이던 박서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 박서연은 이미 죽었다. 남편에게 절벽에서 밀쳐져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유령이. 다음 날 아침 황 노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르신, 노인이 돌아보았다.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황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여인의 얼굴에 깃든 변화를 감지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돌아갈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먼저 세상이 제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둬야 해요. 지우는 서연의 실종을 신고한 지 이틀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눈은 붓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모든 단어가 고통인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쓰던 안방에 틀어박혔다. 식사를 거부하고 김아주머니가 가져다주는 물만 마셨다. 밖에서 보기에 그는 슬픔에 완전히 무너진 남자처럼 보였다.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그는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내의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한 뉴스를 읽었다. 구조팀이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모든 뉴스는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검이 없다는 뜻이고 부검이 없다는 것은 살인의 증거가 없다는 뜻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방에서 나와 구겨진 검은 셔츠를 입고 응접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일관된 세부 사항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풍경에 정말 기뻐했어요. 그는 서연의 사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죠. 제가 조심하라고 일러줬지만 너무 들떠 있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돌에 미끄러졌고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제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우는 것처럼 들썩였다. 손님들은 그를 위로하며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그를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라고 칭찬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가 쌓아온 이미지는 하나의 비극으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견고했다. 밤이 되어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지면 그는 몰래 빠져나왔다. 자신의 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유라의 오피스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까지 콜택시를 타고 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은 거리는 걸어갔다. 유라의 오피스텔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모든 연극은 끝났다. 그의 얼굴에서 슬픔의 표정은 증발하고 안도감과 초조함으로 대체되었다. 오늘 내 연기 어땠어? 그가 검은 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유라에게 물었다. 환상적이었어, 자기. 유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와인 2잔을 들고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두 네 이야기뿐이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불쌍한 호라비를 모두가 동정하고 있어. 그들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과정이 얼마나 더 걸릴까? 지훈이 물었다. 연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 참아. 유라가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내 변호사 말로는 몇 달간 수색해도 결과가 없으면 법원에 사망신고를 신청할 수 있대. 그 서류가 나오면 넌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내 것, 우리 것이 되는 거지. 그 돈을 빨리 만져보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이 통장의 숫자들을 상상하며 번뜩였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사버리고 부장을 해고할 거야. 그리고 우린 해변에 집을 살 거야. 유라가 덧붙였다. 네 아내의 그 낡은 성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집으로. 그들은 함께 웃었다.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들에게 서연은 그저 성공적으로 제거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3개월이 흘렀다. 법적 절차에 따라 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법원은 마침내 사망증명서를 발급했다. 지우는 법원 직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으며 슬픔을 표현하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다. 그 서류로 그는 공식적인 호라비가 되었다. 다음 단계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라의 아이디어였다. 해야만 해. 그녀가 지훈에게 말했다. 완벽한 마무리야.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고 앞으로 나올지 모를 뜬소문을 잠재울 성대한 쇼지. 지훈은 동의했다. 그는 고급 묘지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다. 관이 비어있을 것을 알면서도 최고급 원목으로 만든 관을 주문했다. 서연이 좋아했던 하얀 백합 수천 송이로 장식하기 위해 이벤트 기획사를 고용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심지어 서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작은 추모 책자까지 만들었다. 대부분은 그녀의 얼굴에 진실한 미소가 있던 결혼 초기의 사진들이었다. 장례식 날, 하늘은 마치 자연도 연극에 동참하는 듯 흐렸다. 지방에서 온 서연의 먼 친척들부터 지훈의 비즈니스 동료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 지훈은 닫힌 관 옆 맨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다. 유라도 참석하여 정신적 지지를 보내는 친구 역할을 하며 조금 뒤쪽에 서 있었다. 추도사를 할 차례가 되자 지훈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연. 그는 시작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녀는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슬플 때의 웃음이었고 약할 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행복한 작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흐느꼈다. 악어의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신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억뿐입니다. 그녀의 미소, 친절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기억. 저는 남은 평생 매 순간, 매일 그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잘 가요, 내 사랑. 그의 연설은 조문객들의 흐느낌으로 화답받았다. 모두가 감동했다. 그들은 마음이 산산조각 난 남편을 보았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서 지훈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장례 행렬은 빈관을 무덤 속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이 그 위로 흙을 덮을 때 지훈은 첫 흙 한 줌을 던지고 그 뒤를 이어 하얀 백합을 던졌다. 그에게 그것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와 서연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묻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다. 장례식 일주일 후 자산 이전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지훈은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에 서명했다. 그 후 그는 은행으로 갔다. 지점장이 직접 그의 방에서 그를 맞이했다. 컴퓨터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서연의 모든 재산, 주식, 예금, 펀드, 그리고 예금 잔고가 공식적으로 지훈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겨졌다. 그는 은행을 나와 차에 탔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다. 휴대폰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을 응시했다. 너무 길어서 확신하기 위해 2번 읽어야 했던
숫자들의 행렬. 그는 성공했다. 그는 웃었다. 차 안에서 홀로 크고 거침없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유라의 오피스텔로 가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집, 서연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처음으로 유라는 손님이 아니라 미래의 안주인으로서 그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승리에 찬 눈빛으로 값비싼 가구들을 만져보았다. 마침내 유라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지우는 서연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와인 냉장고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그는 조용한 집 안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병을 열었다. 크리스탈 잔 2개에 샴페인을 따랐다. 우리를 위해 지훈이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유라가 화답했다. 그들은 건배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식당 벽에는 서연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마치 자신의 가짜 무덤 위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두 포식자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후 3개월 동안 숲속 황노인의 오두막은 서연에게 안식처이자 훈련장이 되었다. 그녀의 육체적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다리의 부목은 풀었고 처음에는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했다. 오두막 주위를 걷고 근처의 작은 개울을 따라 걷고 완만한 경사면을 오르려 애썼다. 황 노인은 그녀에게 발자국을 알아보는 법,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이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숲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쇼핑몰과 미용실만 알던 서연은 이제 흙냄새와 야생의 거친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변화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슬픔은 차가운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오직 증거를 모아 지훈을 무너뜨린다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집중만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취해야 할 단계들의 목록을 만들고 최악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예비 계획을 설계했다. 황 노인은 좋은 경청자였다. 서연은 그에게 결혼 생활, 재산, 지훈의 배신, 그리고 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황 노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서연은 그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서연은 돌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다. 이제 가야겠어요, 어르신. 어느 아침 그녀가 말했다. 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안에는 낡고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얼마 안 되지만. 내 평생 모은 돈이오. 쓰시오. 서연은 거절했지만 황 노인은 고집했다. 그동안 땔감 모으는 걸 도와준 품삯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는 또한 낡은 재킷과 헐렁한 바지, 그리고 색이 바랜 모자 하나를 주었다. 이걸 입으면 시골 사람처럼 보일 게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걸세. 그들의 이별은 짧았다. 조심하게, 아가씨. 그것이 황 노인이 한 말의 전부였다. 서연은 노인을 껴안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어르신,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큰 길을 향해 숲을 가로질러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여정을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친 탓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유일한 안전한 장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 큰 길에 도착해 도시로 향하는 낡은 버스에 올랐을 때 그녀는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이 된 기분이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 가게에서 산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서울은 그녀를 소음, 공해,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혼잡함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유한 동네로 돌아가지 않았다. 도시 외곽의 한 터미널에서 내려 빽빽하고 허름한 지역에서 값싼 고시원방을 찾았다. 3x3m 크기의 좁은 방에 화장실은 밖에 있는 곳을 찾았다. 벽은 축축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이곳이 그녀의 본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외모를 바꾸는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가게에서 산 작은 가위로 그녀는 어깨까지 오던 긴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다. 헝클어진 픽시컷 스타일. 그녀는 금이 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되비치는 여자는 박서연이 아니었다. 눈빛은 더 날카로웠고 시선은 더 강했다. 그녀는 동묘 벼룩시장에서 값싼 옷 몇 벌을 샀다. 낡은 티셔츠, 빛바랜 청바지, 그리고 데님 재킷. 도수 없는 두꺼운 뿔테 안경도 샀다. 이제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몇 년 전 어머니의 조언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모댁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별도의 은행 계좌를 그녀 이름으로 개설하도록 강요했었다. 그 계좌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
지우는 그 존재를 몰랐다. 그것은 그녀의 비상 자금이었다. 조심스럽게. 한밤중에 그녀는 한적한 주유소에 현금 인출기로 갔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금을 인출했다. 잔액도 확인했다. 몇 달 동안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약간 안도했다. 혼자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문적인 눈과 귀가 필요했다. 답답한 PC방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조사를 했다. 사설 탐정을 찾았다. 비싸고 부패한 경찰과 연줄이 있을지 모르는 대형 에이전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레이더망 아래에서 일하는 1인 플레이어를 찾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 이름을 찾았다. 오기택.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기사를 쓴 후 해고되어 사설 탐정으로 전향한 전직 탐사보도 기자였다. 특정 분야에서는 평판이 좋았다. 효과적이고 꼼꼼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비밀스럽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새로 만든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붐비는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만남을 잡았다. 혼잡함은 숨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 오기택 소장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평범한 체격에 기억하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직업에는 자산이었다. 그는 정시에 와서 아이스티 한 잔을 주문하고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메일 보내신 분이신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감시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름은 강지훈.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갈색 봉투를 밀었다. 안에는 지훈의 사진과 집 주소가 들어있었다. 오 소장이 사진을 보았다. 아, 최근에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 강지훈 씨로군요. 전 그게 사고였다고 믿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에게 살해당했다고 믿어요. 오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시죠? 직감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신을 고용한 이유예요. 그녀는 준비해둔 거짓말을 이야기했다. 저는 서연의 먼 사촌이에요.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서연이 그렇게 부주의할 리 없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강지훈이 결혼 전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요. 오, 소장은 망설이는 듯 했다. 이런 사건은 막다른 골목이 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서연은 그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봉투를 밀었다. 성금입니다.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걸 얻은 후에 지불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오 소장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내연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요. 이름은 유라. 성은 몰라요. 그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아내세요. 강지훈을 미행하고 필요하다면 전화도 도청하세요. 아내가 죽은 이후의 모든 금융 거래를 조사해 주세요. 저는 녹음, 사진, 서류, 그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해요. 봉투 안에 돈 액수에 오 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큰 액수였다. 서연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좋습니다. 오 소장이 잠시 생각한 끝에 마침내 말했다. 그는 두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맡겨주시죠. 연락은 이 이메일로만 하십시오.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3일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악수하지 않았다. 서연은 바로 일어나 쇼핑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냉방이 되는 건물에서 덮고 습한 서울의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몸속을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첫걸음이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지훈과 유라는 자신들이 빼앗은 성 위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과거의 유령이 이미 돌아와 그들의 성을 무너뜨릴 실타래를 하나씩 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연의 가짜 장례식 후 6개월, 지훈과 유라는 그들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나무와 추억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옛집 같지 않았다. 서울 남쪽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현대 건축의 걸작이었다. 벽의 대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빛나는 검은 화강암이었으며 뒷마당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하나가 되는 듯한 인피니티 풀이 있었다. 차고는 대리점에서 갓 나온 2대의 유럽산 스포츠카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과 죽음 위에 세운 성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서연의 유산으로 무한한 자본을 얻은 지우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비싼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 몇 번의 영리한 비즈니스 기동으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이미지는 평범한 중간 관리자에서 명석한 젊은 투자자로 바뀌었다. 그는 종종 비즈니스 잡지에 등장했고 그의 얼굴은
성공의 상징으로 실렸다. 아내가 사망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슬픈 각주가 되어 오히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강인함에 동정과 감탄을 더했다. 유라도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사교계에 서서히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훈의 새 사무실을 짓는 데 도움을 준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그 후 그녀의 지위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가까운 친구로 격상되었다. 마침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애도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은 연인으로 나섰다. 그들의 공식적인 커플 데뷔는 도시의 모든 사교계 인사가 참석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지훈은 유명 디자이너의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고 유라는 바닥을 쓸어내리는 에메랄드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목에는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정말 빨리 잊었네. 한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봐, 정말 잘 어울려. 그녀의 친구가 맞장구 쳤다. 결국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돈과 권력은 모든 종류의 오점을 지우는 가장 효과적인 표백제였다. 이러한 성공과 사회적 인정은 그들을 오만하고 부주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고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고. 새집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속삭이지 않았다. 그들은 편안한 어조로, 때로는 웃음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수영장가에서 음료를 마시며 일광욕을 할 때 유라가 말했다. 가끔 아직도 그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생각해. 모든 걸 가졌으면서 그걸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몰랐잖아. 너무 고지식했지. 지훈이 선글라스 뒤로 눈을 감은 채 맞장구 쳤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자도 적은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 지금 우리를 봐. 6개월 만에 그녀 재산의 일부만으로도 2배로 불렸어. 우리의 운은 정말 완벽했어. 유라가 말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풀렸어. 그건 운이 아니야, 자기.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운명이야. 그들은 거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수영장 근처 뒤뜰 테라스에서 나누는 모든 단어가 정교한 소형 도청 장치에 의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장치는 오 소장이 정원관리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했을 때 대형 화분 아래쪽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다. 그들이 이사한 지 며칠 후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서연은 매일 밤 그 녹음 파일들을 들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호화로운 휴가 계획,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모욕하는 방식을 들었다. 모든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 불길의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결심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 소장은 효율적으로 일했다. 그는 지훈과 유라의 모든 움직임을 미행했고 그들이 쇼핑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파티하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또한 정보원을 통해 그들의 은행 기록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연의 계좌에서 지훈의 계좌로 그리고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침내 유라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모든 내역을 상세히 기록했다. 돈의 흔적은 매우 명확했다. 지훈과 유라의 오만함의 정점은 유라의 생일 축하 파티 밤에 일어났다. 지훈은 5성급 호텔의 최상층 전체를 빌렸다. 100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붉은 장미 꽃잎 빛 속에서 지훈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옥수수 알만 한 메인스톤이 밝힌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러냈다. 유라,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다. 유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설득력 있는 연기였다. 그럴게.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손님들이 열렬히 박수쳤다. 샴페인이 끝없이 흘렀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여러 라이프 스타일 잡지에 실렸다. 그들은 올해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시에서 가장 비싼 웨딩 플래너를 고용하고 파리의 디자이너에게 드레스를 주문했으며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0명의 이름이 담긴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그들은 이 결혼 계획의 모든 단계가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오 소장은 케이터링 업체 중 하나를 통해 그들의 결혼식 청첩장 사본을 입수했다. 그는 구시가지의 한 낡은 찻집에서 가진 마지막 만남에서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다.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오 소장이 테이블 위에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놓으며 말했다.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100페이지 분량의 금융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평생 감옥에 쳐넣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서연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받았다. 나머지 수고비는 얼마죠? 됐습니다. 오 소장이 대답했다. 그 녹음 파일들을 듣고 나니 당신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군요. 이건 사회봉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다음 계획은 무엇입시오? 서연은 결혼식 청첩장을 열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 잉크가 찍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거기에 적힌 날짜에 고정되었다. 그 날짜는 지훈이 그녀를 절벽에서 밀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정확히 1년. 잔인하게 계획된 승리의 축하연. 그들이 무대를 준비했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저는 그저 영광의 게스트로 참석하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하드드라이브와 청첩장을 가방에 넣었다. 찻집에 오 소장을 남겨두고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정치인들의 얼굴과 명품 광고가 담긴 대형 광고판들이 보였다. 세상은 거짓과 야망으로 가득 찬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의 살인자들이 가장 행복한 날에 그녀가 선사할 진실. 그 결혼식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될 것이다. 그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동화의 나라로 변해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호접란이 천장에 매달려 향기로운 꽃 캐노피를 이루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방 전체의 빛을 굴절시켜 공기 중에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임을 만들어냈다. 작은 오케스트라가 방구석에서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기업가, 공직자, 연예인으로 구성된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제공하는 샴페인과 카나페를 즐기며 어울렸다. 그날 밤은 지훈과 유라의 모든 꿈의 정점이었다. 최상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지훈은 대형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월급이 뻔한 팀장이었던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왕이었다. 그는 무적이라고 느꼈다. 완벽해 보여. 자기. 등 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섰다. 유라는 방 문턱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드레스에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다. 긴 베일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완벽했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정말 여왕처럼 보였다. 당신도. 지훈이 말했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과거의 그림자도 없고. 과거는 죽어서 묻혔어. 유라가 속삭였다. 이건 우리 삶의 시작이야.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다. 한편 길 건너편의 평범한 호텔방에서 서연은 준비 중이었다. 그녀에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이나 수억 원짜리 드레스가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작은 부티크에서 산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무늬가 없고 긴 소매에 단정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다. 짙은 화장을 하지 않고 옅은 파우더와 립밤만 발랐다.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처럼 혹은 더 정확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그녀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연락한 가족인 사촌.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준은 똑똑한 젊은 변호사였다. 오 소장에게서 받은 증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정직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민준의 메시지는 짧았다. 모두 위치에 있음. 누나 신호 기다리는 중. 사복 차림의 경찰팀은 이제 호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일부는 하객으로 위장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호텔방을 나와 로비를 내려가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로 길을 건넜다. 그녀는 정문 로비로 들어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이 볼룸으로 서둘러 가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다. 볼룸 안에서는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음악이 더 웅장해졌다.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우는 이미 웅장한 주례단상 위에 서 있었다.
주례와 증인들 옆에서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며 몇몇 비즈니스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 5미터 높이의 볼룸 정문이 활짝 열렸다. 상징적인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유라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장미 꽃잎이 뿌려진 하얀 카펫 위를 걷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모든 휴대폰이 그 순간을 담기 위해 들어 올려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 그녀는 주례단상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지훈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거짓된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례가 기도로 행사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경건해졌다. 주례가 헛기침을 한 뒤 성혼 서약 절차를 시작했다. 신랑 강지훈 군과 신부 최유라 양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훈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 방이 조용해지며 그의 신성한 한마디를 기다렸다. 그가 입을 열어 네, 서약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첫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기 전에 방 끝에 있는 볼룸 정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웅장하게가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히 밀려 열렸다.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문턱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뒷줄에 앉은 몇몇 하객들만이 그녀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미간을 찌푸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늦게 와서 저기 서 있는 거지? 그러다 누군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옆 사람을 쿡쿡 찔렀다. 저기 봐, 그가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속삭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뒷줄에서 중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둘씩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갔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허공에 어색하게 매달려 있던 바이올린 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붐비던 볼륨을 기이하고 완전한 정적이 감쌌다. 천쌍의 눈이 이제 문턱에 서 있는 여인에게 쏠렸다. 주례단상 위에서 분위기 변화에 방해받은 지훈도 고개를 돌렸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미소는 얼어붙었고 이내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녹아내렸다. 턱은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유령을 보았다. 자신이 깊이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을. 지훈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던 유라도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가 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심하게 떨었다. 흰 드레스의 여인이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움에 의자에 얼어붙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 하얀 카펫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확고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연약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단하고 무서운 현실이었다. 그녀는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주례단상 위에서 겁에 질려 서 있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주례단상 바로 앞에서 멈췄다. 온 방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이고 그녀가 바로 감독이었다. 그랜드 볼룸 안의 정적은 마치 물리적인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000명의 하객들은 무대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연과 무대 위에서 창백하게 질린 지훈과 유라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고정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의 손을 잡고 있던 주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될까 두려운 듯 천천히 손을 뺐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되찾은 것은 지훈이었다. 비록 불신으로 가득 찬 쉬어빠진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주례에게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단에 아직 켜져 있던 마이크 덕분에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결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주례 선생님. 그 말은 정적의 주문을 깼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 속삭이며 물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를 녹화할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 마침내 더 큰 소리로 말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서연을 가리켰다. 당신 누구야? 당신은 서연이 아니야. 내 아내는 죽었어. 그는 의심을 심으려 애썼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알던 박서연, 당신에게 속고 낭떠러지로 밀쳐질 수 있었던 약한 아내는 정말로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빚을 받으러 돌아온 여자예요. 낭떠러지로 밀쳐졌다는 말은 방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다. 웅성거림은 경악의 외침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이제 지훈을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감탄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유라가 마침내 반응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리적이었다. 우리의 행복한 날을 망치기 위해 누군가 고용한 미친 여자일 거야. 경비 불러요. 이 여자 끌어내. 문 근처에 있던 몇몇 호텔 경비원들이 주저하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살짝 들었다. 신호였다. 그에 화답하듯 방의 여러 구석에서 하객과 호텔 직원 사이에 섞여 있던 사복 차림의 남녀 10여 명이 일어섰다. 그들은 재킷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다. 그들 근처에 앉아있던 하객들은 숨을 헐떡이며 자리를 피했다. 경찰팀은 느슨한 바리케이드를 형성하여 출구를 막고 호텔 경비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았다. 팀을 이끌던 중년의 남성, 박경감이 단호한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와 서연 옆에 섰다. 지훈과 유라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강지훈 씨, 최유라 씨. 박경감이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무슨 근거로? 지훈이 남은 용기를 쥐어짜며 물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당신들 전부 고소할 겁니다. 살인미수, 사망서류 위조, 그리고 자산횡령 혐의입니다. 박경감이 말하기 전에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문 근처에 서 있던 안경 쓴 젊은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사촌 민준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례단상 뒤편. 원래 지훈과 유라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다정한 사진들이 아니었다. 나타난 것은 하나드 드라이브의 폴더 화면이었다. 증거가 없다고 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이제 볼륨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오며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다 같이 보시죠. 민주는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오디오 녹음이 재생되었다. 서연이 실종 신고된 지 며칠 후 오피스텔에서 웃고 있는 지훈과 유라의 목소리였다. 유라 목소리. 오늘 내 연기 어땠어? 지훈 목소리. 환상적이었어. 자기. 모두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불쌍한 호라비를 동정하고 있어.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주례단상에 서 있던 유라의 아버지가 딸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다음 녹음이 재생되었다. 그들의 새집 수영장가에서의 대화였다. 유라 목소리. 가끔 아직도 그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생각해. 모든 걸 가졌으면서 그걸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몰랐잖아. 지훈 목소리 너무 고지식했지. 지금 우리를 봐. 6개월 만에 그녀 재산의 일부만으로도 2배로 불렸어. 스크린에는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연이 죽기 훨씬 전부터 몰래 만나던 지훈과 유라의 사진. 서연이 밀쳐진 바로 그날. 절벽 근처 작은 펜션에서의 두 사람 사진. 멀리서 오 소장이 찍은 그 사진은 무언가를 축하하며 껴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모든 비밀이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겹겹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오디오 녹음이 재생되었다. 그들의 새 집에 설치된 도청장치에서 나온 녹음이었다. 대화는 매우 선명했다. 지훈 목소리, 그 밀침. 가끔 아직도 내 손바닥에서 그 감각이 느껴져.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던 그 느낌. 유라 목소리. 그런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그녀가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야.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가 이겼다고. 세상에. 몇몇 여성 하객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다른 이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찼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들이 감탄했던 완벽한 커플의 이미지는 이제 산산조각 났다. 냉혈한 두 괴물의 이미지로 대체되었다. 지훈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용기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주례단상 위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꿈, 그의 왕국,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반면 유라는 야수적인 분노로 반응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전부 가짜라고.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순수한 증오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넌 죽었어야 했어. 넌 죽었어야 했다고.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들어올리며 무대 옆으로 도망치려 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여경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유라가 무대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유라는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는 이제 구겨졌고 화장은 분노의 눈물로 얼룩졌다. 그녀는 더 이상 여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참해 보였다. 박경감은 다른 2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무대로 올라가 아직 무릎 꿇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체념했다.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그가 해왔던 모든 연극에 막을 내렸다. 그들은 서연을 지나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지훈이 그녀를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증오가 아닌 완전한 공허함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가 겨우 속삭일 수 있었던 말이었다. 서연은 감정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날 과소평가했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지. 지훈과 유라는 아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공포와 혐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약간의 만족감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하객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볼룸 밖으로 끌려나갔다. 하객들의 휴대폰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몰락을 기록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제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란에 빠진 볼룸을 바라보았다. 결혼 행진곡은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로 대체되었다. 행복한 결혼에 대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훨씬 더 강한 무언가로 자신을 재건했다. 그녀는 이겼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끝났다고 느꼈다. 짐이 벗겨졌다. 마침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지훈과 유라의 재판은 몇 달 동안 전국적인 주요 뉴스가 되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법정과 언론에서 해부되었다. 오 소장과 민준의 노력 덕분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매우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오디오 녹음,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한 금융보고서, 감시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 자신의 증언이었다. 증인석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절벽 가장자리에서의 밤, 어떻게 밀쳐졌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계획을 세웠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판사를 포함한 법정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 반대로 재판에서의 지훈과 유라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싼 변호인단을 고용했지만 그토록 명백한 증거를 부인할 수 있는 변론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려 했었다. 지훈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라의 나쁜 영향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지훈의 야망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로를 비난하는 드라마는 그들을 더욱 유죄이고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최종 판결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판사가 법봉을 세게 내리쳤다. 지훈과 유라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호화로운 집, 스포츠카, 투자회사, 보석,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다. 그들은 또한 서연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 순식간에 그들은 모든 것, 자유,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서연이 그들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들이 최고 보안 등급에 서로 다른 2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파멸시킨 탐욕에 시달리며 남은 평생을 철창 뒤에서 보낼 가난한 수감자로 시스템에 들어갔다. 서연에게 판결일은 그녀 인생의 어두운 장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과 일부러 도시로 초대한 황노인과 함께 한적한 해변으로 가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물가에 서서 작은 파도가 발을 적시게 내버려 두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자산 반환 절차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끝났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이 그녀의 손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한 첫 번째 일은 지훈이 손댔던 모든 자산을 파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살았던 집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팔았다.
그 집에 얽힌 나쁜 기억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또한 차들과 다른 사치품들도 팔았다. 그 판매 수익금으로 그녀는 전혀 다른 일을 했다. 그녀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근처에 넓은 땅을 샀다. 그곳에 그녀는 꽃밭과 채소밭으로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을 지었다. 그녀는 또한 보육원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지었다. 바로 집 옆에.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남은 생과 재산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다. 그녀는 황 노인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내 자리는 숲속일세, 아가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주 보러 오겠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몇 달에 한 번씩 황 노인은 산꿀과 약초 뿌리를 가지고 찾아왔다. 서연은 새로운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보육원 아이들과 놀아주고 쉼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부는 은행에 쌓인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보육원 아이들, 그녀를 자매처럼 여기는 쉼터 여성들,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는 민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준 황노인. 어느 아침 모든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 서연은 집 뒤뜰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멀리서 등교 준비를 하는 보육원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아무런 부담 없는 미소. 그녀는 지옥을 통과하고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샀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